네, 안녕하세요. 국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국성구 미래교육재단에서 이 명의보감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서부터 1강, 2강, 3강, 4강의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전반적으로의 하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적정 체중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제가 많은 건강 장수하시는 분들 보니까 공통점이 중요한 건 허리둘레가 정상이고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오늘 내 몸을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그런 다이어트법, 또 건강법, 또 거기에 대한 식사 영양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은 인슐린 안정화로 젊고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들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100세 시대지만 정말 이렇게 좀 쌩쌩하게 젊었을 때 활력을 갖고 나이 들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항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이 항노화라는 거는 뭐 젊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정말 오해죠. 항노화는 결국 건강하게 나이 들기, 웰 에이징,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노화 클리닉을 하고 있지만 내 몸세포를 억지로 막 젊게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내 몸에 맞는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부족한 부분, 또 내 몸의 약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신체 상태의 최고의 건강 상태를 오래오래 유지하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쌩쌩한 신체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뭐 2030 시절 아니면 30대, 40대 시절처럼 우리가 건강에 이로운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걸 결국 항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전문이 20년 차인데 20년 동안 나이에 비해서 뭐 10년, 15년 젊게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활기차고 70대에도 정말 중년같이 사시는 분들의 특징을 모아서 작년에 이렇게 책을 냈어요. 나이 들지 않는 절대 원칙 그렇게 책을 냈는데 여기서 사실 나이를 잊고 사는 활력 비결은 바로 예스요법이라는 거예요. 예스 지금 여기 보이시죠? 보면은 영하게 살기 위해서는 eat well, 잘 먹어야 되고요. sleep well, 잘 자야 되고 stay active, 정말 활기차게 움직이셔야 되고 스트레스 레스, 스트레스 없이 사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내 나이보다 젊게 사는 항노화 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발로 걸어 다니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수명을 늘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건강 수명을 줄이는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뭐 비만도 있고 고혈압, 고혈당, 음주, 흡연이 있지만 제일 내 건강 수명을 위협하는 게 바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죠. 그래서 제일 긴 거, 요 식습관만 잘 갖춰도 내가 조금 더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안에 식습관과 또 거기에 관련된 호르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먹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늙는 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도 53세인데 사실은 저 40대보다 지금 조금 더 활기차고 잠도 잘 자고 갱년기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더 활기차게 바로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생활요법을 바꾼 건데요. 이렇게 좋은 음식과 또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가 여러분들의 장을 아주 좋게 만들면서 항노화 호르몬 조절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나이 들면 나이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하고 정말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분들은 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허리둘레도 우리가 말하는 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만은 외형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심지어 암까지 많이 늘린다는 건 아마 미디어에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비만이 염증성 노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이 나이살은 염증성 노화를 가져오고 결국 나이가 들어서 적게 먹고 운동만 한다고 이 비만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나이살 염증이 그럼 얼마나 있는지, 내가 건강한지 이거를 갖다가
자가 진단법 할 수 있는 게 결국 허리둘레예요. 체중보다 중요한 게 허리둘레고 우리가 건강자세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는 허리둘레가 중요하다고 여러 논문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90cm 이하인데 그게 보통 35.4인치니까 내가 허리가 한 36인치다 이러면 이때부터 이제 내가 이 나이살로 인한 염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자분들도 허리둘레가 85cm 이하, 그러니까 한 34인치가 넘어가면 내가 염증성 노화가 있구나 이렇게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화 활력의 핵심은 제가 결국 체중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데 원장님 나이 드니까 자꾸 허리만 늘어나고 체중은 똑같이 먹어도 늘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상담하러 오시는데 다이어트 방법이 정말 수만 가지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이 4가지를 오늘 한번 여기 소개해 드리는데 많이들 하시는 게 바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그리고 뭐 고기, 생선 이런 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 칼로리 제한식, 또 로우 GI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의학적으로 좀 근거가 있고 그래도 이게 무분별하지 않고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진 다이어트들인데요. 여기에 공통점은 바로 인슐린이 떨어져 있는 저인슐린 또 저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인슐린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인슐린이 결국 혈당을 낮게 유지하기도 하지만 항노화의 아주 핵심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이 찌는 건 결국 에너지가 남아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게 나이가 들면서 고인슐린, 렙틴, 또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의 불균형이 생기고 요즘 또 비만세균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장내에 뚱보세균, 비만세균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 장이 새고 있거나 또는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나이가 들수록 이게 기능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노화가 빨리 되거나 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당독소가 있으면 먹는 양이 이전하고 똑같아도 계속 에너지가 남아들고 살이 쪄서 염증성 노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40대 넘어서 다이어트 할 때는 무조건 적게 드세요, 운동하세요가 아니라 저렇게 호르몬 불균형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이 제일 핵심 호르몬이고 그 외에 스트레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또 갑상선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의 균형이 맞아야지 살을 빼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잘 유지할 수 있고 활력 있는 몸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장내에 비만세균이 있는지 내 몸의 대사가 어떤지 이렇게 소변 유기산 검사라는 특수 검사까지 해서 이제는 내 몸을 갖다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본인에 맞는 그런 체중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강은 이제 인슐린 얘기를 많이 해드릴 텐데 왜냐하면 적정 인슐린이 바로 항노화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슐린이 결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당을 세포에다 넣고 당뇨 조절하는 약 아니야 이 정도만 알고 계시는데 체중 조절이 잘 되려면 인슐린이 과하지도 않게 너무 적게 분비되지도 않게 균형을 잘 유지하는 몸을 만드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아마 이런 얘기 미디어에서 TV에서 라디오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인슐린 저항성은 뭐냐면 내가 과식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먹는 걸 탄수화물, 흰쌀밥 이렇게 당지수가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먹거나 아니면 안 먹었다 갑자기 폭식하거나 이럴 때 인슐린이 너무 이렇게 널뛰기를 하거나 인슐린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인슐린 기능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균형 있게 분비되는데 다량 분비되면 순간적으로 인슐린이 다량 분비돼 혈당이 뚝 떨어지니까 어지럽기도 하고 또 인슐린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식욕이 갑작스럽게 더 막 이렇게 폭발하기도 하고 또 피로, 두통,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의미는 조금 더 쉽게 풀어주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밥이 안에서 소화가 돼갖고 결국 포도당이라는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원료가 돼서 이게 우리 몸의 세포에 가서 들어가줘야 우리가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활기차고 할 수 있는데 인슐린이 이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란 것은 인슐린이 많이 있지만 인슐린이 이 세포의 문을 못 열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밥을 많이 먹었는데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지방세포에 갖다가 축적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음식을 제대로 먹었지만
세포는 오히려 굶는 상태니까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그만큼 밥을 먹어도 에너지가 넘치지 않는데 문제는 그걸 지방세포에다 넣으니까 복부비만이 생기고 또 나는 술을 안 먹는데 지방간이 생기고 근육에다 갖다 저장해서 오히려 근육은 안에 포도당을 못 쓰고 지방만 있으니까 근육의 질이 나빠지면서 근육이 얇아지고 결국 배만 나오고 다리는 가늘어지는 그런 거미형 체형이 되는 그런 또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의 영향을 받는 장기는 우리가 인슐린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뇨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근육, 간, 지방 이런데 세포로 못 넣는 그런 에너지 포도당이 쌓이기 때문에 혈중에 쌓이면 당뇨가 되지만 지방세포에 쌓이면 복부비만이 되는 거고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 되고 근육에 쌓이면 결국 근육량이 줄어서 근감소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남들보다 인슐린이 굉장히 높거나 이렇게 저항성이 생기면은 그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당뇨병은 기본이고 지방이 쌓이다 보면 지방 안에서 중성지방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중성지방 혈증에 대해서 나는 똑같이 먹었을 뿐인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피검사에서 중성지방이 높아요, 고지혈증이에요, 약 드세요 이렇게 진단받을 수도 있고 이게 지방간을 되기도 하지만 또 근육의 근감소증이 되면은 결국은 근감소증도 우리가 2016년도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이렇게 진단이 코드로 만들어질 만큼 굉장히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인슐린 저항성을 갖다가 해결을 해야 결국 몸에서 먹은 게 에너지로 잘 만들어지는 건데 이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져 인슐린 저항성 있는 거는 물론 병원 가서 피검사를 공복해 갖고 인슐린 수치나 중성지방 수치를 보고 알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염증성 노화 있죠. 남자분은 허리가 36인치다. 여자는 34인치다. 이러면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의 질병이 결국 근본 원인이 되니까 이 인슐린 저항성을 잘 해결하셔야 되는데 일단 인슐린이 좀 안정되게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일단 비만과 당뇨를 막을 수 있고요. 또 이 인슐린이 계속 저항성이 있으면 우리가 남들보다 좀 빨리 늙고 남들보다 노화가 좀 빨리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의 어떤 씨앗이 되기도 하고 인슐린이 너무 높으면 인슐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몸에서는 지방을 자꾸 쌓는 몸, 세포를 안으로 못 넣으니까 결국 지방산 대사를 갖다가 막아주기 때문에 인슐린 높으면 살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낮게 하고 인슐린 균형 있게 해줘야 살이 빠지는 몸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인슐린 아까 제가 노화도 더 빨리 오고 당독소를 만든다고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햇빛을 많이 쐬는 광노화도 내 신체나의 노화보다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당, 우리가 말하는 탄수화물 뿐만이 아니라 결국 정제당 있죠. 가공식품이라든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오면 이 당이 과다하게 넘치는 것들은 몸에 단백질하고 만나서 당독소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피부에서 가장 많은 결국 단백질이 콜라겐이잖아요. 여러분 젊어진다고 콜라겐 막 열심히 드시는데 당이 너무 많으면 결국 콜라겐하고 이 당하고 만나서 당독소가 돼서 당노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슐린 조절하는 거는 우리가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도 유지할 수 있지만 결국 남들보다 젊게 살 수 있는 또 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을 조금 더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할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면 밥 한 그릇이 있죠. 저것을 먹고 위에서 소화가 돼서 안에 이제 이 세포에는 이걸 에너지 대사하는 미토콘드리아 저기 써있는 저 공장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내가 이제 밥을 먹어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일할 활력도 생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들어오게 하는 저 차가 바로 인슐린이에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때요? 저 차가 막 많아졌죠. 하나 갖고는 세포에 못 들어가게 차가 많아졌는데도 우리가 먹은 저 흰쌀밥이 세포에 못 들어오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지방세포에 자꾸 축적되고 근데 지방세포에 축적돼서
허리둘레만 증가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성지방도 증가되고 또 안에 이 지방이 쌓이다 보니까 여기서 염증 물질이 만들어서 활성산소, 노폐물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피로감도 증가되지만 안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은 결국 이 세포에 우리가 먹은 포도당이나 우리가 탄수화물을 갖다가 안에 넣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과식하고 폭식 안 하면은 인슐린이 조절되겠지. 물론 맞습니다. 이렇게 식사 조절을 잘하면 인슐린이 균형 있게 나와서 저항성은 생기지 않는데, 이 인슐린이 세포에 붙을 때 이게 잘 붙게 하는 그게 조효소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런 영양 성분들이에요. 아연이라든가 마그네슘, 크롬, 비타민 D가 인슐린 저항성을 좀 호전시키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원장님 저는 밥을 많이 안 먹어도 왜 이렇게 요즘 배가 나오고 또 혈당도 요즘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직전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 식사 조절도 중요한데 혹시 이런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은지, 아연, 또 마그네슘, 또 크롬, 또 비타민 D는 정말 비타민 중에 비타민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로 나와 있으니까 또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 그림인데 사실은 저게 음식이 뭐 이렇게 좀 안에 회로운데 이게 몸 안에서는 그냥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먹어서 에너지로 이렇게 ATP 바짝바짝 하면서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게 그냥 소화만 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저런 복잡한 사이클을 이루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이 아무래도 밥이잖아요. 밥심으로 사신다고 하는데 저 카보하이드레이트가 탄수화물인데 저게 밑으로 내려와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보면은 비타민 1, 2, 3, 5, 또 밑에 보면 B3, 1, 2, 3, 5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에는 반드시 비타민 B군을 꼭 챙겨 드셔야 되는데, 비타민 B군이 사실은 야채, 녹황색 채소에 많이 있고 견과류에 많이 있어서 나는 밥을 먹고 내가 적정 체중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뭐 탄수화물하고 밥을 안 먹을 게 아니라 반드시 나물 반찬 3가지, 뭐 쌈밥 이렇게 잘 드시면 되는데, 저렇게 지금 탄수화물 대사에 비타민 B군이 1, 2, 3, 5, 뭐 9, 12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당뇨약을 먹는데 안 그래도 당뇨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데 당뇨약 중에 메포민을 먹는다. 이런 분들은 비타민 B군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먹은 거에 비해서 살이 찔 수가 있고, 제산제 또 많이 드시잖아요. 요즘 속이 쓰리다서 제산제를 막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역시 또 비타민 B12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비타민 B군이 부족해서 탄수화물 대사가 안 되면 또 지방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있죠. 우리가 스트레스 비타민이 비타민 B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비타민 B 흡수가 저하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야채하고 견과류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막 육식만 하고 야채 안 드시는 분들은 또 비타민 B군이 부족할 수가 있고, 또 다이어트 막 반복하시는 분 있죠. 금식하고 막 반복해서 요요가 많은 분들은 비타민 B군 흡수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비타민 B군을 꼭 챙겨 드셔야 되고, 또 의외로 채소는 드시지만 너무 또 채식주의자분들, 이런 분들은 비타민 B6하고 12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타민 B군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잘 기억하셔서 거기에 해당하시면은 식사하실 때 이렇게 비타민 B군 보충제도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요 인슐린 저항성이 뱃살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에 가서 지방간도 만들 수 있다는데, 마지막으로 근육이에요. 근육에 안에 우리가 에너지를 포도당으로 쓰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포도당을 잘 못 쓰니까 지방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뭐 팔다리 근육으로만 보이지만 인슐린에 의해서 우리 포도당의 80%를 대사시키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분들이 있어. 원장님 저는 비만도 아닌데 피검사에서 지방간이래요. 그 이유는 근육이 소실돼서 그래요. 그런 분들 보면 배는 안 나왔지만 팔다리가 가늘고, 운동을 해서 다리가 가는 분들이 의외로 지방간이 있는데, 이 근육 소실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결국 당뇨 발병이 돼서 마른 비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의 감소가 결국 신체 활동도 감소되고 기초대사량도 또 줄이기 때문에 근육의 감소는 결국 또 체지방 증가를 일으키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가져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을 조절하는 것, 저항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식사 조절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늘리셔야 되고, 근육 감소가 이제는
또 지방이 많은 것만큼 근육 감소도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니까 근육을 늘리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근육이 소실되는 걸 보면 10대, 20대, 30대, 40대, 70대 보면 허벅지 근육인데 근육은 봤을 때 겉에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안에 근육은 점점 줄고 저 하얀 지방으로 대체돼 있죠. 그래서 이 지방이 많아지면 결국 안에 비만, 뇌졸중, 심장병, 당뇨, 심지어 치매까지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뱃살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위해서는 다리 근육, 하체 근육을 늘리는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 근육을 어떻게 늘리냐? 일단 뭐 물론 운동 중요하죠. 운동 중요한데 근육 소실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보니까 저 과음, 술 좋아하시는 분들 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리도 가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저 과음 정말 절주를 하셔야겠고 의외로 단백질 섭취 부족이 꽤 많으세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원장님 저 고기 잘 못 먹겠어요. 그런데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살코기 못 드시면서 밥하고 그냥 찌개 뭐 이렇게 드시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우리가 근육이 소실되는데 이럴 때는 뭐 굳이 살코기 안 드셔도 생선 있고 해조류, 두부, 계란 이렇게 해서 단백질을 무조건 더 챙겨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요 안에서 근육 단백질이 잘 안 만들어져서 근육 소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잘 해결하려면 비만이 되는 것도 막아주고 식사 조절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단백질 보충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과음 또 내지는 흡연 이런 거 생활 양식을 바꾸셔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셔야지 그만큼 건강 장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오늘 인슐린 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 장수를 하려면 여러 호르몬의 균형이 필요하지만 제일 으뜸은 인슐린이고 인슐린이 균형 있게 잘 나와야지 내 몸의 건강 체중뿐만 아니라 근육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1강은 제가 인슐린과 또 적정 체중, 근육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네, 오늘 1강 잘 들으셨죠? 네, 며칠 있다가 또 제가 2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